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233페이지 나갈 차례인 것 같으네요. 시산표의 오류와 확인 절차. 자, 시산표의 오류와 확인 절차를 위해서 지난주에 그 숙제 내드린 걸 가지고 그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258페이지 11번이죠. 자, 어느 회사에 다음의 거래를 분기하고 전기하여 시산표를 작성하라. 자, 시산표를 왜 작성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제 배울 진도를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1월 1일 날 현금 400만 원과 상품 3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분기를 해야 되겠죠. 자, 분기하면은 1월 1일 날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400만 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300만 원 늘어났네. 상품이라는 자산은 300만 원이 늘어났고, 자, 요걸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7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기를 했으면은 바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줍니다. 그럼 전기하면은 현금 계정이 나오죠.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이고 금액은 자기 금액이니까 자본금이 40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계정을 그려야죠. 자, 상품 계정을 그려주면 상품 계정 차변도 1월 1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이 300, 금액은 자기 금액,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자본이네. 자, 따라서 자본금 계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자본금 계정 대변에는 1월 1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2개 이상일 때는 제좌로 기록하면은 끝. 1월 7일 날 업무용 가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그러면 업무용 가구를 구입했으니까, 자, 날짜는 1월 7일 날 비품이죠. 자, 비품이 되겠고, 금액은 얼마예요? 50만 원. 대금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50. 자, 이제 비품 계정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비품 계정 하나 만들어주고, 비품 계정 차변에는 1월 7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50.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는 1월 7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이 비품으로 50. 1월 14일 날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였다. 자, 무조건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면은 차변에는 1월 14일 날 상품이 늘어났죠. 80만 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40. 그 다음에 잔액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면은 갚아야 할 부채가 생긴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만 원 이렇게 늘어났고, 자, 분기했으면 전기합니다.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1월 14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니까 제좌 8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1월 14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이고 금액은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을 그려주면 분계가 대변에 있으면 계정도 대변에 가서 1월 14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40. 끝났습니다. 1월 19일 날 상품을 200만 원에 매출했는데 가로 열고 원가가 100만 원짜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월 19일 날 먼저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데
원가로 나가죠. 자, 상품이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해소했다. 그러면 현금이 40,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데 200이 팔았죠? 40을 받았으니까 더 받을 돈은 160이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언제나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같아야 되는데 차변의 합계는 200인데 대변의 합계는 100이다. 그러면은 상품 매출 이익이 100만 원이 생긴 것이다. 자, 이제 끝났으면은 전기.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9일 날 제좌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야 되죠.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주면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9일 날 제좌가 160.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으니까 1월 19일 날 제좌가 100.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이익이 생겼네. 그럼 먼저 상품 매출 이익이 대변에 1월 19일 날 제좌로 100. 그러면 모두 끝났습니다. 1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 중에서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1월 23일 날 현금이 130만 원이 증가되면서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은 130.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23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 13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은 대변이네. 1월 23일 날 현금으로 130. 끝났습니다. 25일 날 종업원의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자, 1월 25일 날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네요. 그러면은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급여 50. 그 다음에 현금이 50. 자, 새롭게 만들어지면 되죠. 급여 계정 만들어주고 급여 계정 차변에는 1월 25일 현금 5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1월 25일 날 급여가 50. 끝. 29일 날 집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1월 29일 날 집세를 지급하면 주는 집세를 임차료라고 하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40. 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임차료 계정 또 만들어주면 되죠. 임차료 차변에는 1월 29일 날 현금이 40.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1월 29일 날 임차료로 40. 자, 그러면은 우리는 회계 기간을 한 달인데 요 한 달로 보자. 원래는 이제 이게 1월, 3월, 5월, 뭐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겠지만 원래는 1년이지만 우리는 한 달로 가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모든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를 했고 분기한 것은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끝내야 되겠죠. 계산을 끝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산. 자, 결산에는 먼저 예비 절차와 그 다음에 본 절차와 결산 후 절차로 나누는지요. 자, 예비 절차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시산표를 먼저 작성을 한다. 자, 그러면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시산표의 작성 이유는 우리가 분기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1월 29일 날 임차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 그런데 임차료 계정에는 전기를 하고 우리가 모르고 실수로
현금 계정에는 전기를 안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요걸 한번 찾아보자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금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 있죠. 그럼 모르니까 요게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산표다. 자, 그럼 이제 시산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합계 시산표도 있고 잔액 시산표도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잔액 시산표다. 그러면 계정하고 차변하고 대변. 그럼 제일 먼저 현금이죠. 자, 현금은 차변합계가 얼마야? 570이네요. 대변에는 140이 나갔네. 그러면 잔액은 얼마예요? 430만 원이죠. 그래서 현금은 430.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상품은 380에서 100만 원이니까 280. 그 다음에 비품. 비품은 50. 그 다음에 무슨 자산부터 써야 되니까 자본은 건너뛰고 외상매입금 부채 건너뛰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160에 130이니까 30만 원이 차변에 잔액이 남죠. 자, 이제 자산 다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부채. 외상매입금인데 외상매입금은 40.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없고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은 700. 그 다음에 수입. 상품 매출이익이 100.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죠. 비용에는 급여. 급여가 50. 자, 임차료가 나왔죠. 임차료가 40. 그러면 우리는 우리 회계 기간에 있었던 모든 거래를 분계했고 전개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옮겨졌는지 시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자, 합계낼까요? 그러면 880인가요? 880이고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840. 어머나, 틀리지? 자, 요게 틀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산표라는 것은 우리가 분계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다면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는 건데 요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제가 마지막에 여기 현금 40만 원이 여기에 적혔어요. 40이. 이렇게 40이 적혔더라면 아까 우리 일부러 빼놓은 거죠. 여기 40만 원이 적혔다면 여기가 430이 아니라 390만 원이 돼서 여기는 840으로 딱딱 맞아 떨어졌을 거야, 아마. 자,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생겼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수를 하게 되면 요 실수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소리. 자, 요거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면 요 잘못된 걸 어떻게 찾느냐. 옹기를 다시 한번 가보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자,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먼저 시산표의 금액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계산기로 다시 두들겨 봐. 그러면 30, 50, 880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840. 자, 잘못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산표 검사를 했더니 잘못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아까 온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시산표는 어디서 왔다? 총계정 원장에서 넘어왔으니까 총계정 원장의 금액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현금은 얼마야? 570. 자, 대변에는 140. 차감하면 430. 오케이. 자, 다음에는 상품. 380에 100, 280. 맞구나. 비품 50. 맞구나.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160에 130이니까 30. 맞고. 외상 매입금 40. 자본금 700. 상품 매출이익은 100. 그 다음에 급여는 50. 그 다음에 임차료는 40. 자, 즉 뭐예요?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로 온 것도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발견 순서 시산표를 검산하고,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로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을 해봤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총계정 원장의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을 합니다. 총계정 원장의 금액이 정확한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걸 확인해야죠. 자, 그럼 이제 현금 400, 상대편 계정 과목 400. 그 다음에 상품, 상대편 계정 과목 300. 자본금, 상대편 계정 과목 제자 700. 맞네. 그 다음에 비품 계정 차변에는 현금 50. 자, 현금 계정 대변에는 비품 50. 다음 상품 계정 차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제자 80. 그 다음 현금이 40이죠.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그 다음 또 뭐 있어? 외상 매입금 40.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현금 40이네. 상대편 계정 과목 제자 40. 외상 매출금도 상대편 계정 과목 제자 160. 상품, 상대편 계정 과목 제자 100. 상품 매출이 상대편 계정 과목 제자 100.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현금이 차변에 130.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130. 끝. 그 다음 1월 25일 날 급여. 차변에 현금 50. 현금 계정 대변에 급여 50. 자, 1월 29일 날 임차료 계정 차변에는 현금 40. 아, 이게 빠졌구나.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월 29일 날 임차료 40.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 우리는 뭐가 고쳐져요? 현금이 430이 아니라 39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쭉 더하게 되면 여기 금액도 84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는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해서 항상 시산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온 것을 거꾸로 되돌아간다라는 오류의 발견, 오류를 검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항상 자, 언제나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고,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로 온 거니까 거꾸로, 자, 잔액 시산표의 대차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되돌아간다. 자, 어떻게 되돌아가요? 우선 시산표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를 정확하게 넘어왔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총계정 원장에 차변할게, 대변할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 자, 이게 바로 시산표의 검증 순서라는 거. 자,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산표의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다 맞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있다.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럼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어떤 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하는 것은 차변, 대변이 동시에 잘못이 되면은 도저히 발견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7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를 분개는 했어요. 분개는 했는데 전기를 안 한 거라. 비분 계정에 전기 안 하고 현금 계정에 전기를 안 했다면 차변에 50이 덜 들어가고 대변도 50이 덜 들어갔으니까 이 금액은 요 금액은 맞겠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맞겠지만 틀린 걸 알 수 있죠. 그런 개념이야.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233페이지입니다. 자, 233페이지에 보면 시산표의 오류와 확인 절차.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된 것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장부이기 때문에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하여야 하는데, 만약 불일치할 경우에는 장부상 오류가 있으므로 그 원인을 찾아서 정정하여야 한다. 자, 시산표의 오류 원인은 거래의 누락이나 중복.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데 아예 분개를 안 했어요. 분개를 안 했으면 전기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음에도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이걸 모르고 또 한 번 분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잘못된 오류일 것이다. 따라서 거래가 누락되거나 중복이 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얘기죠. 자, 분개를 누락하거나 중복한 경우에도 역시 오류다.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분개는 했는데 전기를 안 했다. 자, 전기의 누락이나 중복. 그 다음 전개한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30만원, 130만원인데 여기다가 13만원, 여기다가 13만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0을 하나 잘못해갖고, 자, 금액을 잘못 기록한 경우.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계정으로 잘못 전기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이 상품인데요. 상품 300만원을 여기다 쓸 거를 현금 계정에다 썼다 이거죠. 다른 계정에. 그런 경우에도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같지만 오류는 오류는 발생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반대로 전개했다. 자, 예를 든다면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자, 현금 계정에는 어디다 써요? 차변에 쓰고 급여 계정에는 대변에 썼다 이 소리죠. 서로 반대로 썼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오류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오류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3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된 거. 자, 이 경우에는 발견을 못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자, 그 밑에 보세요.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오류는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전개할 때 차변과 대변을 서로 반대로 전개했다. 차변은 대변에 쓰고 대변은 차변에 썼다. 그 다음에 어느 하나의 거래를 누락시킨 경우, 그 다음 거래 전체의 분기가 누락되거나 전기가 탈락된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오류예요. 다음 페이지도 거래를 이중 분기하거나 대차 양쪽으로 이중 전기했다. 두 번 적었다. 그 다음에 대차 다 같이 틀린 금액으로 분기하거나 틀린 금액으로 전기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차변과 대변에서 우연하게 상기가 되어버렸어요.
차변에 10만 원을 덜 적었는데 대변도 10만 원을 덜 적은 거라.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런 경우에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더 중요하겠죠. 자, 233페이지 중간에 오류의 원인이 차변과 대변 금액이 불일치하는 오류에는 다음의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자, 먼저 대변이나 차변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하거나 중복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발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계정상의 금액을 잘못 전개한 경우. 자,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만 원을 썼다. 세 번째, 계정 자체의 대차 합계나 잔액 계산에 오류가 생겼다.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기장상의 오류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네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양쪽이 잘못된 거고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자, 이거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 어느 한쪽만 잘못됐으면 그때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딴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견할 수 있다 없다는 어떻게 해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한쪽만 잘못됐을 때 그때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더라.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를 좀 줄여드립니다. 자, 거기 있는 거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오류의 확인 절차. 자, 오류의 확인 절차는 저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 합계액을 다시 한번 검산해 본다. 그 다음 시산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의 이기가 정확한지를 검사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장에서 시산표상으로 각 계정 금액이 올바르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원장의 각 계정의 합계와 잔액을 다시 한번 검사해 본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전기되는 거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항상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그 순서도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의 정정 방법. 전기의 오류, 거래의 분계는 정확하게 하였으나 반대로 전기하였거나 계정 과목을 혼동하였거나 금액의 착오나 전기의 누락, 이중 전기 등에 의하여 원장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는 해당 계정 계좌에 직접 기입하여 수정한다. 자, 이때 분계는 정확하게 된 거죠. 따라서 분계장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가 잘못됐을 때, 자, 계정 과목을 혼동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럴 때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될 거를 외상매입금이라고 했다. 그렇게 잘못됐으면 찾아내서 정확한 금액으로,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착오가 될 때,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분계하면 되고, 많으면 줄이면 되죠. 130만 원인데 13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130만 원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자, 분계가 누락했을 땐 추가 분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를 이중 기록했으면 어느 하나는 삭제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인 개념의 이야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거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시산표의 오류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또 뭐였어요? 자, 먼저, 분계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산표를 통해서 이 금액이 일치한다면 계략적으로 우리 기업의 뭐를 알 수 있어요? 경영 성과를 알 수 있지. 자, 경영 성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볼까요? 여기서 요거를 딱 잘라봅니다. 그럼 얘가 수익이에요. 그 다음 얘는 비용이죠. 자, 우리는 한 달 동안 장사를 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90만 원의 지출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얼마 벌은 거야? 10만 원 벌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시산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우리의 자산이 얼마가 있고 갚아야 될 돈은 얼마인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 나중에 이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뭐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었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IS를 그려주면, 손익계산서를 그려주면 상품 매출이익의 배. 자, 그 다음에 급여가 50. 그 다음에 임차료는 40.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 계략적인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의 현금은 39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은 얼마 있어요? 280이 있죠? 그 다음에 비품 50만원이 있고, 외상 매출금이 30. 자, 그 다음에 갚아야 부채는 외상 매입금이 40.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자본금. 자본금은,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합니다. 차변합계가 얼마야? 670에 750인가요? 750만원인데, 여기는 40. 그러면 710만원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자본은 무슨 자본이냐? 기초의 자본인데, 요거는 기말에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말의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차감한 기말 자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700만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얼마가 돼버렸어요? 710이 됐으니까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0만원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순이익과 여기 있는 순이익이 일치하면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재무제표도 작성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산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이 된다라는 거, 요게 바로 시산표예요. 자, 특히 이 시산표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잠깐만 넘겨주시면, 교재 292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이제 안 했던 거, 안 풀었던 거 한번 봐야 되죠. 어디로 가시냐? 쭉 넘기십니다. 쭉 넘겨주면 304페이지로 가시면 문제 32번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32번. 자, 다음 중 잔액 시산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잘못 설명된 것은, 자, 그건 이제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1번. 시산표의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요 지난주에 시산표 등식 했죠? 자, 시산표 등식은 어떻게 됐어요? 요게 기말의 자산이고, 기말의 자산에다가 총비용을 더한 것은 기말의 부채에다가, 요 자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자본이다 그랬지? 기초자본에다가 총수익을 더한 것이다. 요게 바로 시산표 등식. 자, 따라서 1번.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정확하게 맞은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 계정이고, 그 다음 잔액시산표는 정상표를 작성하거나 결산 예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3번.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동일하게 잘못된 오류로서
이중기입이나 개정 과목의 오기 등을 들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동일하게 잘못됐다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에는 이중으로 기입했거나 아니면은 개정 과목을 잘못 쓴 거죠. 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될 거를 미수금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금액은 정확하게 옮겨갔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원장의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오류의 검증 수단으로 작성되는 원장의 각 개정 과목에 대한 집계표를 2월 시산표라고 한다. 아직 안 배운 게 나왔네요. 2월 시산표가 아니라 잔액 시산표죠. 또는 합계 시산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장으로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오류의 검증 수단으로 작성되는 원장의 각 개정 과목에 대한 집계표를 2월 시산표라고 하지 않고 합계 시산표 또는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한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헷갈리는 얘기예요. 자, 이제 2월 시산표는 언제 나오게 되느냐? 2월 시산표는 본 절차에서 나옵니다. 이따가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2월 시산표가 나오고, 자, 얘는 본 절차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 시산표, 결산 전에 나오는 시산표는 잔액 시산표나 합계 시산표나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에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그랬죠?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1번. 자, 분계장의 기록이 차변과 대변이 바뀌어서 전기했다. 발견할 수 없죠. 왜요? 차변에 쓸 걸 대변에 쓰고 대변에 쓸 걸 차변에 썼다면 대체 합계는 같을 테니까. 2번. 분계장에서 한 거래가 모두 전기가 누락이 됐다. 그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분계장의 차변 금액이 총계정 원장의 전기가 누락이 됐다면 발견할 수 있죠. 왜요? 그거는 어느 한쪽만 잘못된 거니까 어느 한쪽만 잘못됐을 때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3번이네요. 4번. 두 개의 오류가 같은 금액으로 상계되어 있다. 자, 차변에 130, 대변에 130 쓸 거를 13만원, 13만원으로 서로 영 하나가 잘못 상계가 됐다면. 그 다음 5번. 거래를 이중으로 분기하거나 대차 양변에 이중으로 전기했다. 대차 하여튼 좌우지간에 차변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33번에서는 3번만 정답이 된다. 자, 4번 34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 대차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 대상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원장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잔액을 확인한다. 우리 아까 점검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죠. 2번, 분계장 기입 자체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하나의 거래에서 분계를 대차 반대로 전기했는가를 조사한다. 자, 하나의 거래에서의 분계를 대차 반대로 전기했는가를 조사한다. 그건 좀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럼 그 다음 걸 먼저 봅니다.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전기가 옳게 행하여졌는가를 조사한다. 당연히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넘어갔는지. 그 다음 5번, 시산표의 계산 자체에 잘못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맞는 얘기죠? 자,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만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산표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는 거꾸로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시산표의 대차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산 시산표의 금액을 검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에서 잔액 시산표를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시산표의 총계정 원장의 차변 대변 금액을 다시 한번 검산해보고, 그 다음에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왔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분계 자체에 누락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발견 순서를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35번. 다음 중 결산 절차상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고조사표를 작성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표를 그리는데 요 정산표는 이 결산 후 절차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랬죠? 자,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서, 요걸 포함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이제 우선, 이건 아직 나중에 배울 거고, 자, 요거 두 개를 배웠습니다. 요 정산표에 의해서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를 대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표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두 번 하게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왜? 정산표 안 해도 나중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서 35번 결산 절차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자, 정산표, 시산표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원장 마감해야 되고 재고조사표 아직은 안 배웠지만 반드시 재고조사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규정 마감하고 그거는 오늘 결산이라는 과정을 배우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6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우선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뭐예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일정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우선 일단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이라 그래서 틀렸고 2번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재무상태표는 몇 년?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일정 시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손익계산서네. 이게 손익계산서니까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돼서 일정 기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일정 시점 자 요거는 일정 기간이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 자, 자본변동표가 됐든 현금흐름표가 됐든 다 일정 기간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여기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 애들은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3번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맞네. 3번 정답. 4번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특정 시점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리 앞으로 배울 거지만 미리 정리한다면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무제표에는 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시산표가 틀렸죠. 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자, 요거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결산의 과정으로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